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오늘 미증시를 비롯한 선물 시장이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을 맞아서 휴장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PCE가 전년 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왔지만 같은 날 발표된 개인 소비 역시도 둔화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PCE라고는 하지만 이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물가에 또 어떤 때는 이 소비에 주목을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에 대한 해안이 필요하시다면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교 선생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산타 랠리가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 산타가 음력에 온다라는 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정말 굉장히 조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산타 랠리의 시작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서 1월 초까지 일단은 될 건데요.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조금 분분하기는 한데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년 랠리의 이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끝까지 귀를 쫑긋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해서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실 때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이 보내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사항들 모두 다 여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미증시 휴장에 따라서 먼저 지난주 발표가 된 지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반영에 대해서 또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일단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네. 제가 11월 중순부터 굉장히 강조드린 차트가 있죠. 바로 이 차트인데요. 우리가 10월 중순에 1484까지 일단은 찍고 나서 이 하단 올해 최저점입니다. 올해 하단을 찍지 않고 반등을 주면서 일단 산타랠리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제가 11월부터 그려드린 차트고요. 11월부터 제가 그려드린 차트고, 이게 현재 일봉 차트죠. 현재 일봉 차트를 보시면, 자, 이 부분까지는 일단은 제 얘기대로 왔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까지는 저점을 깨지 않고, 올해 큰 저점을 깨지 않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온 모습.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일단은 하고 여기 일단 찍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를 일단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일단은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였죠? 페드가 0.5%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 자, CPI가 저번 달보다 더 낮아졌고, 당연히 낮아져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했는데요. 0.5% 정도 올린다. 0.5% 정도 올린다. 자, 요게 일단 중요했는데, 이게 뭐냐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시장은 피봇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뭡니까? 금리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 등등 여러 가지 일단은 기대감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일단은 충족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침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물론 이제 침체에 대한 이슈는 제가 여러분 2022년도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드렸고 2023년에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드렸죠. 시차와 침체였습니다. 2023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부터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게 뭡니까? 침체에 관한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침체에 관한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지금 조금 큰 하락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는 일단은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과연 시장이 여기에서 반등을 줄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올해 최저점을 일단은 한번 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최저점을 터치를 했다라고 하면 다시 내려갈 것인가가 일단은 중요해지겠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11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린 대로 반등을 주는 시나리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우고 다시 한번 제가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단은 횡보 박스를 1월 초까지 이렇게 그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이렇게 보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상하방의 힘겨운 줄다리기라고 제가 좀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시장의 산타랠리,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데는 이 지표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일단 제가 예측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 중요한 것만 일단은 좀 적었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좋게 나왔다는 거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죠. 긍정적인 요인을 동그라미로 일단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일단은 줄었습니다. 자, 주택 판매가 줄었다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주택 판매, 그러니까 뭐 건물이나 뭐 아파트나 이런 주택이 거래가 활발해진다라는 건 뭡니까? 경기가 좋다. 그리고 활발하지 않다라는 건 경기가 나쁘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 주택 판매가 일단은 좋지 않게 나왔어요. X죠. 자, 기존 주택 판매 11월분도 안 좋게 나왔다. 자, 원유 재고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GDP 수정치인데요. GDP 수정치가 처음보다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처음보다 오른 걸로 나왔거든요. 그럼 일단은 좋다. 그렇죠? 자, GDP 물가지수도 일단은 괜찮게 나왔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뭡니까? 실업자죠. 실업자가 더 많이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근데 뭡니까? 더 좋게 나왔죠? 실업자가 더 낮아진 거니까요. 그럼 좋은 겁니다, 시장에. 자, 문제의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 자, 요것도 뭡니까? 시장에 부합을 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요것도 시장에 부합하게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자, 내구재 수주를 일단 볼까요? 내구재 수주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안 좋게 나왔어요. X. 자, 5년 인플레. 우리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미시간대에서 여러분 발표를 하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좋죠? 예. 저번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좋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도 어떻게 되죠? 좋게 나왔어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과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 중에 거의 엇비슷하게 일단은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요것만 하나 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다라는 거는 보통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다는 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지금의 이슈는 소비나 물가에 대한 지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4단계를
경기 순환 구조의 4단계를 제가 한 2주 정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경기가 과열됐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식힌다. 그렇죠? 경기가 식어지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가 식어지면서 소비와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다운되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다운이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경기 하강으로 인해서 노동 지표가 변화가 되고, 노동 지표가 변화가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 비농 지표가 낮아지는 것, 여기 보이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아지는 것, 구인이직 보고서의 구인이직 갭이 좁아지는 것. 자, 이런 노동시장의 어떤 균열이 있다라고 하면 대량 해고가 나타나면서 침체를 겪으면서 그 침체가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뭡니까? 침체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중앙은행은 그때 피벗을 하게 된다. 그게 뭡니까? 금리 인하다. 자, 요 4단계 중에 지금 소비와 지출에 관한 지표가, 이런 지수들이 낮아지는 것, 이거는 사실상 물론 이제 내년까지 가기는 할 거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것들이 그 상품 서비스 내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 9.1%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물론 그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지 않고 완만하게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소비와 지출에 대한 그런 지표들이 하락세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년의 이슈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이슈는 뭐냐? 바로 노동 지표에 관한 그런 이슈다. 자, 그런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뭡니까? 지금 예상보다 낮다라는 거죠. 페드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고, 페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겁니다. 노동시장을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침체가 와야 된다, 경기가 박살나야 된다라고 제가 원색적인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겁니다. 노동시장이 깨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페드가 원하는 길이에요. 페드가 지금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길입니다. 노동시장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노동시장의 균열 없이 우리가 뭐 물가를 잡는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말에 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페드가 우리한테 했던 말들은 그 결과를 알면서도 뭡니까?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일단 제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뿐입니다. 자, 이게 깨져야 된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비롯한 노동지표가 지금 깨져야 되고 2023년에 이게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물가가 제대로 잡힌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깨져야 되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안 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노동지표가 안 깨지니 페드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에 대한 어떤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긴축을 이렇게 하고 QT를 이렇게 하는데도 뭡니까? 노동시장은 굳건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굉장히 큰 하락을 했어요. 목요일 날. 예, 그래서 요거는 원칙상으로는 O를 그려야 되지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다? X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X로 반응을 하니 여기 보시면 지표가 굉장히 뒤섞여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시장이 크게 오르락쳤으면 여기 PCE 있죠? PCE 지표가 서프라이즈로 일단은 좀 갔어야 돼요. 더 많이 낮아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실물 지표가 엇박자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상방으로 가려는 세력과 하방으로 가려는 세력의 굉장히 힘겨운 줄다리기가 계속된 한 주였다. 우리도 뭐예요? 산타랠리를 기다리는 세력과 하방으로 시장이 가기를 기다리는 세력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그렇게 보낸 한 주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PC 같은 경우에 제가 간략하게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PC를 통해서 긍정적인 면을 봤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어떤 긍정적인 면이냐면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분화시켜 보면, 자, 상품과 소비로 일단은 좀 나눠보겠습니다. PC 지표를 상품과 소비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일단은 나눠봤을 때, 상품에 대한 것들은 일단 많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일단은 보였어요. 문제는 소비예요. 서비스도 있는데 이 서비스는 조금 논외로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소비라는 측면에서 일단 본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게 PC 발표할 때 소득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소득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현상을 일단 보였습니다. 근데 이 소득이 오르는 현상은 뭐냐면, 아직 구인이직 보고서 제가 12월 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지금 뭡니까? 이게 언밸런스한 상황이죠.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원하는 곳은 몇 군데예요? 1.7개예요. 1.7개 기업이 나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변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민 정책 있죠?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은퇴를 한 사람들 그리고 이민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지금 뒤틀려 있거든요.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 자, 그러면 은퇴자들을 어떻게 다시 일을 하라고 멱살 잡고 끌고 올 수는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어떤 기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을 트럼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차단을 시켜버렸잖아요. 그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미국에 상주시키면서 어떤 그 산업, 기저산업에 대한 어떤 노동력의 공급을 촉진시키는 이런 걸로 일단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도 않고 시간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소득에 관한 부분은 일단은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게 지금 내려올 것이다. 자, 그러면 소비에 대한 측면을 일단은 보면, 자, 소득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측면을 보면 소비는 지금 뭡니까?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소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왜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면,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거 그 기본을 일단 잡고 가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1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페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침체에 대한 깊이만 우리가 논쟁이 있을 뿐, 침체가 온다, 뭐 경기 하강이다, 이건 사실은 말장난이거든요. 침체와 경기 하강 없이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2022년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든 경기 하강이든 와야 된다. 자, 그럼 경기 침체나 경기 하강이 오기 전, 혹은 경기 침체나 경기 하강 후에 오든 뭐가 와야 된다? 노동시장이 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업자가 늘어나야 되고요. 실업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야 되고, 구인이직 보고서에 수요와 공급이 뭡니까? 갭이 메꿔져야 된다. 비농지표가 올라야 된다. 비농지표가 내려야 된다. 그죠?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내려야 된다. 고용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 PC 발표 나면서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소비가 줄어든다. 페드가 원하는 거죠. 자, 금리 인상을 왜 해요, 여러분?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의 소비가 줄어야 침체가 옵니다. 소비가 줄어야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살 것이고, 그러면 뭡니까? 기업의 프로핏,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버티다가 실업을 유발을 하고, 그러면서 침체를 동반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하실 때, 이게
좋은 현상인가 나쁜 현상인가 제 방송을 최소한 들으신 분들은 이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좋은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고 다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좋은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PCE 같은 경우에는 한간에는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좀 문제점이 있는 그런 PCE 발표였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곳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소비가 줄어든 것은 페드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를 줄게 하면서 침체를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지금 맞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8월부터 파월이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그 일관성이 아직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다음 해까지 일단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PCE 발표에서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우리에게 2023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2023년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범 답안을 힌트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PCE 발표 요번에 소비 줄어든 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을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네, 시장 PCE 복귀 여기까지 일단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중요 경제 지표로 손꼽히는 PCE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일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022년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1월 1일에도 쉬지 않고 새해 첫날 온라인 강연회를 또 성경 마스터님께서 준비를 해주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예정일까요? 이번에는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가 아니라 온라인 강연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아침 7시에 합니다. 아침 네, 7시요. 1월 1일 새해 대단하십니다. 정기를, 네. 새해 정기를 받아서 그러네요. 밖에서 하기엔 좀 너무 추울 것 같고요. 네. 오전 7시에 일단 강연회를 제가 온라인 강연회를 하고 네. 조건은 이제 제 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내일부터 일단 공지하고 어떻게 강연에 참가하시는지 일단 공지가 나가게 되니까 강연에 참가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늘부터 일단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에 굉장한 퍼포먼스를 외람되지만 제가 보여드렸다고 자부를 합니다. 모든 코스피 지표,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까지 정확하게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 두 달 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지표들 정확히 지금 갔고요. 2023년에도 여러분들 2022년보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거예요. 현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2023년이 정말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일단 예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혹은 버텨야 되느냐, 모두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22년은 2023년에 어떤 침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의 경기 하강이나 경기 침체의 어떤 준비 단계가 2022년이었다라고 하면 2023년은 본 게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 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게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수의 위기는 소수의 기회입니다. 항상 경제는 그렇게 흘러갔고요. 사회학적으로도 봤을 때 항상 다수의 위기는 소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소수로 편입을 하셔서 2023년 위기가 올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위기가 올 것이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소망을 하면서 1월 1일 상징적으로 제가 1월 1일 오전 7시입니다. 1월 1일 오전 7시에 온라인 강연회를 일단은 펼치게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공지 띄워드릴 거고 강연회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강연에 준하게요. 특강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연에 준하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셨던 그런 자료들, 그런 내용들, 국내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 중국 시장까지 제가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시장은 당연한 거고요. 중국 시장, 일본 시장에 플러스해서 작년 제 강연회를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우리나라의 어떤 코인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까지 제가 강연회 준해서 전부 다 압축적으로 1월 1일 날 할 예정이고요. 중요한 건 리바이벌 없습니다. 2시간 안에 다 끝낼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새해 첫날도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는 성견 마스터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남들이 쉴 때 투자 공부를 해야 한 발 더 앞서갈 수가 있겠죠. 오늘처럼 휴장을 하거나 1월 1일 새해 첫날 다른 분들은 쉬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온라인 강연에 함께 하시면서 더 새마음 새뜻으로 더 나은 미래 설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월 1일 오전 7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그리고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정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주요 상품들에 대한 흐름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차트 보고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 네. 차트 잠깐 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고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모습 1년 동안 일단은 보실 수가 있었을 거고, 자, 지금 아까도 이제 제가 큰 그림을 짚어드리고 잡아드렸지만, 잠시만요. 예. 수직선을 일단은 좀 쓰면, 자,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추세선이 일단 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맞았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맞았고 이게 다시 위로 올라올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지 이게 일단은 지금 문제다라는 거죠. 자, 제 생각에는 일단 밑으로 올해 내년 초까지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아마 않을 것 같다. 제 예상입니다만, 왜냐하면 10,000포인트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10,000포인트라는 일단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10,000포인트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우리가 10,000포인트를 지금 여기서 찍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찍었습니다. 10,000포인트를 이 부분에서 찍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제가 그냥 말로 풀어드릴게요. 5주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운 자리입니다. 10,000포인트에 대한 상징성은 굉장히 크거든요. 5주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운 지역인데, 기술적으로 일단은 보면 지금 이 10,000포인트를 건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애들을 썼죠. 여기에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애를 썼단 말이에요. 10,000포인트를 건들기 위해서. 자, 이때가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늘로 치솟을 때, 그리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단단해졌을 때, 어떤 하방의 이슈가 굉장히 컸을 때도 10,000포인트를 일단 건드리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00포인트는 언제 건드릴 거냐고 제가 일단 예상을 하냐면, 미국의 노동경제국이 우리 침체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 10,000포인트를 건들지 않을까. 그만큼의 큰 이슈, 굉장히 큰 이슈가 있어야 10,000포인트를 건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국이 경기 침체를 선언하려면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가 올해 7월부터 일단은 왔다라고 보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만약에 침체에 대한 어떤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 10,000포인트를 건들지 않을까 일단은 보고요. 아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시장이 다음 주라도 밑으로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리셋을 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일단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일단은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게 그나마 조금은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침체가 오면 시장은 더 빠질 거예요. 근데 그건 내년 상반기에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말씀일 것 같아요. 아직은. 예. 침체에 빠지면 이게 지금 끝이냐? 아닙니다. 밑으로 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당연히 시장은 지금보다 밑으로 더 내려가서 10,000포인트 도전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내년 상반기의 얘기고 어떤 경기 침체나 이런 선언을 했을 때 상반기에 대한 얘기고 아직은 위쪽으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이런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골드를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골드 일봉을 보셔도요. 자, 올해 한 해 일단은 쭉 보시면 골드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하셔야 될 게 2022년에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선두주자는 이제 절대 아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골드도 안전자산이기보다는 달러에 반대되는 사실 달러하고 비슷했죠. 달러도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달러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안전자산은 여러분 사실은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전적인 안전자산은 그냥 달러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인 안전자산에서 굉장히 상당 부분 탈피를 했다. 일단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2022년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예, 고점을 낮추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갔죠. 반발 매수세가 나와서 지금 뭡니까? 2달 동안 일단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고전적으로 만약에 달러가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면 이게 내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 올라야 되겠죠. 달러하고 같이 올라야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달러와 골드가 조금 반대되는 디커플링이 조금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고전적인 의미의 안전자산으로서는 일단은 탈피를 했다. 그럼 뭐예요? 이 현상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에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뭐였습니까? 안전자산은 달러뿐이다라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골드도 뭐예요? 그냥 다 던져버린 거예요, 시장에. 어떤 하방에 대한 이슈, 침체에 대한 이슈가 일어났을 때 뭡니까? 달러만 내가 갖고 있겠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장에 내던지겠다라는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골드 상품도 그냥 시장에 내던져버린 겁니다. 그게 2년 전부터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한 3년 지금 다 돼가고 있네요. 3년 전부터 지금 일어났던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뭡니까? 고점을 계속적으로 일단은 낮추고 있어요. 이게 반발 매수세로 일단은 지금 오르고는 있는데 나스닥이 물론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이 조금 더 오른다라고 하면 이게 또 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년에 일단은 침체를 겪게 된다라고 하면 골드도 뭡니까? 2020년에 그렇게 행해졌던 2020년을 잠깐 볼까요? 2020년에 행해졌던 퍼포먼스로 전부 다 여기입니다. 팬데믹이죠. 여기에서 전부 다 골드를 던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쪽 보이시죠? 자, 이때 골드가 올랐어야 되죠, 당연히. 예, 골드가 올랐어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V자 반등을 그렸죠. 이 V자 반등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S&P,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국내 시장 V자 반등 그리면서 올랐죠. 자, 골드는 V자 반등 그리면서 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고전적으로 뭡니까? V자 반등이 아니라 이 꽃갈 모양으로 갔어야 되죠. 그죠?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근데 뭐예요?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인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인식 일단은 좀 탈피를 하셔라. 그리고 뭡니까? 나스닥과 커플링되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으니 나스닥과 같이 간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2023년 일단 그렇게 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을 또 볼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오일도 오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오일도 참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예. 특히나 결정타를 날린 게 이제 러시아 뜬금포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는데 유가는 지금 제가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같이 해볼까요? 자료를 일단 내리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내리고 자료를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WTI가 다시 이 배럴당 $70 선까지 떨어졌었다가 단기간에 다시 $79까지도 올랐더라고요. 네네. 제가 일단은 $60 선까지 가야 조금 안정화가 되고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어떤 공급의 측면에서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일단 레포팅 나온 거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떨어지면서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후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유가가 지금 떨어지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전부 다 가미된 인플레이션. 70년대, 미국의 70년대와 80년대가 가미된 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뭡니까? 수요에 대한 측면과 이 공급에 대한 측면, 비용에 대한 측면,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쌍방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는데 일단은 유가는 지금 레포팅 나온 걸로 보면은 $80 정도 올 시에 $80 정도에서 일단은 조금 안정을 취하는 게 아닌가. 물가가 이렇게 일단은 레포팅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더 낮게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70 선을 계속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렇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70 선 테스트를 굉장히 조금 자주 했습니다. $70 테스트를 굉장히 좀 자주 했고 이 $70였을 때 어떤 미국의 물가 지수가 많이 조금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오름과 내림에 의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유가가 70에서 $80 사이에 있었을 때는 더 이상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공급에 대한 측면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제 방송을 일단은 보셔도 유가가 $80 이상, $90, $100 갔을 때는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 오르고 내리는 것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유가가 지금 $80 밑으로 갔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거의 안 드립니다. 그래서 안정화됐다. 그리고 $70 선도 일단은 테스트를 지금 마쳤기 때문에 유가가 한 $70, 70에서 79 정도 왔다 갔다 일단 한다라고 하면 물론 더 낮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60 때까지 일단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래도 $70 선에서는 $70 대입니다. $70 대에서는 유가가 굉장히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자, 이거 자료 잠깐 내리고 차트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만 7% 가까이 오르면서 2주 연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 거래일에는 러시아가 이 가격 상한제에 좀 대응해서 감산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 상승세에 좀 힘을 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럼 이어서 차트 봐주시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중국하고 인도 그다음에 사우디가 좀 문제인데요. 네. 지금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제 개인적으로는 예. 큰 이슈는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적정 가격에서 사준다라고 하면 그게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격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워낙 싼 값에 지금 그냥 덤핑으로 소위 얘기해서 덤핑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 형성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이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자 일단 여기 보시면 5일입니다. 5일 보시면 올 한 해 어떻게 됐나요? 굉장히 많이 높이 오르다가 중반기부터 뭡니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안정을 취해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선에서 자, 2선입니다. $75에서 $85 사이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떻게 유지를 하지 않을까. 지금 러시아가 힘이 좀 많이 빠졌죠.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좀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마 러시아 이슈로는 5일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이고 $75에서 $85 사이를 조금 박스권으로 좀 지루하게 가는 이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일이 이 정도에서 박스권을 일단 형성해 준다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 최소한 1쿼터까지는 75에서 85달러 사이를 이렇게 박스장으로 그리는 지루한 장세가 좀 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일에 대해서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로는 좀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잠깐 보시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를 보게 되시면 2년 전부터 일단 복귀를 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계속 떨어지죠. 네. 제가 유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국의 금리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는 뭐라고요? 화폐의 가치다. 자, 그러면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유럽연합이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미국하고 똑같이 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화폐의 가치가 달러가 더 높아지고 유로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페리티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졌죠? 자, 그러면 유로를 판단을 하실 때는 여러분 한 가지 보셔라. 기본적 분석으로는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그리고 유로가 금리를 유럽연합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요 기본적 분석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2023년에는 미묘한 차이가 일단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2월하고 3월에 뭐 0.5나 0.25를 올린다라고 하면, 자, 유럽연합이 이번에 금리를 올릴 때 리가드 총재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자, 그럼 유럽이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느냐, 이게 이슈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기본적 분석으로는 여러분들 이 이슈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다. 자, 이번에 이슈 하나 터졌죠. 일본,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일본 국채금리 상한선을 0.25에서 0.5로 늘리고 줄였습니다. 자, 늘렸습니다. 그렇죠? 늘렸습니다. 이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예요. 이 이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거는 조금만 썰을 풀어드리면 제가 1월 1일 날 강연회 때 말씀드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일본의 국채금리 상한선을 올린 게 미국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이며, 미국이 어떤 타격이 와서 한국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인지, 이 먹이사슬 같은 이 고리들이 있거든요. 이 연결고리를 제가 일단 판단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으로 유로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고 유럽연합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2023년에 이것만 보시면 된다. 이 갭이 메꿔지느냐 아니면 갭이 더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갭이 더 벌어지면 뭡니까? 유로는 지금 오르고 있어도 단기적으로 일단 오르고는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2년 동안의 추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건 단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자, 금리 스프레드가 미국과 유럽이 더 벌어지게 되면 이거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리 스프레드가 좁아지게 되면 요거는 다시 오를 겁니다. 이거를 기본적 분석으로 일단은 보시면 된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기술적 분석 다시 해드릴 건데, 아직 반등이 50%가 오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은 유로가 그래도 조금 오를 가능성이 조금 많다. 하지만 매수를 보시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50% 이상이 됐을 때 일단은 매수를 보시라고 제가 일단 팁만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 미국과 유럽연합의 금리 스프레드가 어떻게 될지 2023년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상품별로 움직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노란톡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모두 다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강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선물 방향성 봐주세요라고 또 341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국내 선물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 내릴 거라고 12월까지 내릴 거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술적으로 일단은 봐드리면 먼저 차트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기술적으로 봐드리면 제가 국내 선물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그죠? 자,
61선을 기술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죠. 왜냐? 2022년에 61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자, 요거 조금 봉 2개입니다. 조금 늘려볼까요? 안 보이니까. 자, 22년 초에 어디 갔습니까? 네, 여기죠? 네. 요겁니다, 요거. 요 봉 2개. 봉 2개가 일단은 올라왔고, 요건 이제 작년부터 빠진 거기 때문에 체크 안 하겠습니다. 봉 2개가 일단 올라온 거 빼고는 61선 위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좀 다시 늘려볼게요. 네. 61선 위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자, 이때 시장이 크게 한번 반등을 했고요. 이번에 일단 크게 반등을 했는데 쌍봉 찍고, 예, 쌍봉이죠. 여기 쌍봉 찍고 또 아래로 61선 밑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일단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자, 여기서 쌍봉이라고 일단은 볼 수는 있고요. 자, 쌍봉이라고 보면 이 하단을 뚫는 그림이 나와요. 일단은. 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미국과 우리 한국의 국내 시장의 하반기는 일단은 다를 것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금리 스프레드로 인해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환율 방어 일단은 되고 있고 외국 자금이 나가지는 않고 있으나 미국의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당장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6개월 안쪽이에요. 빠르면 6개월 안쪽입니다. 6개월 안쪽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관한 그런 시그널 계속적으로 지금 주고 있고 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은 전저점 280 라인이죠. 여기를 깰 거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일단은 깰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국내 시장 전저점을 깨리라고 일단은 제가 기술적으로 일단 봐드리고요. 기본적 분석으로도 금리 스프레드 때문에 환율이 조금 많이 더 오를 수 있다. 지금 끝이 아닙니다.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고 더 자세한 얘기는 강연회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국내 선물 향방까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장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뤄드리지 못한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들을 강연에서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시청자분들께 좀 어떤 투자 팁도 드릴 예정인지 조금 더 덧붙여 주시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위기는 무슨 뜻이냐면 침체는 분명히 온다. 하강이든 침체든 사실은 상관은 없죠. 경기가 활황장이 아니라고 하면 하강입니다. 그렇죠? 자, 다수의 위기는 여러분들 똑바로 아셔야 될 게 경기 하강은 분명히 온다. 침체는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침체가 온다, 하강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시장의 매크로적인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적인 어떤 기본을 딱 잡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공격이 오거나 침체가 온다 한들 그것을 참고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런 힘이 길러지는데 시장의 거시경제학적인 이런 흐름을 모르신다라고 하면 뇌동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죠. 쉽게 얘기해서. 자,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사에서는 이런 위기 때 큰 부자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큰 신흥 세력들이 생겨나죠. 부르주아 같은. 그렇죠? 자, 2023년에 최소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수에 휩쓸리지 마시고 소수에 편입되셔서 그 큰 기회. 이게 사실은 IMF 이후에 거의 20몇 년 만에 오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모기지 사태 이후에 10몇 년 만에 올 2009년 이후에 큰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한 번씩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를 하셔서 그 기회를 포착하셔야 됩니다.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2023년과 2024년에 일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포석이 되는 길을 1월 1일 날 저와 같이 아침 7시에 새해 정기를 받으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 신년 정기를 받고요. 새마음 새뜻으로 여러분 성공 투자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노란톡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선견 맞서니까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